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세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강릉 바닷가의 작은 펜션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저는 지난 2년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마지막 10년은 교장으로 근무한 후 정년 퇴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웠는데 다행히 아들이 의사가 되어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약사 출신으로 결혼 후 약국을 운영하다가 10살 아들 지훈이를 낳은 후로는 육아에 전념한다며 약국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손자 교육에 신경 써주고 아들에게도 잘해주니까요. 퇴임 후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던 생활에서 벗어나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지훈이는 총명한 아이였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한자와 역사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한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지훈아, 이 글자는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수진이 은근히 제지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요즘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젊은 엄마가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의견은 점점 무시되고 40년간 쌓아온 교육 경험마저 구시대적이라는 식으로 치부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의 숙제를 봐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 제 방식이 요즘과 다르다며 수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해요. 그 순간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지내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악몽 같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민호가 학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지훈이 학원 보내고 저녁 준비 좀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그리고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지훈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오후 3시쯤 지훈이를 학원에 보내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훈이가 준비물을 깜빡했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였습니다. 박영숙님 택배입니다. 아,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혹시 김수진 씨 거 아닌가요? 박영숙님 앞으로 온 택배예요. 받아보니 제가 최근에 주문한 교육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손자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택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소파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거였구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알림 메시지,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꼰대 할망이 또 지훈이한테 옛날 공부법 가르치려고 했어. 진짜 스트레스 죽겠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수진의 대학 동창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지칭하는 말이 꼰대 할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처에 제가 꼰대 할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았던 제가 제 며느리에게는 꼰대 할망이었던 겁니다. 호기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저는 더 위로 올라가서 다른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교육 전문가라고 나서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랑 안 맞잖아. 지훈이한테 한자 가르친다고 매일 붙잡고 앉아있어. 꼰대 할망 때문에 지훈이 교육 방향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애는 할머니 말씀이랑 내 말씀이랑 다르다고 혼란스러워해. 교장 출신이라고 자꾸 권위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부담스러워.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한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훈이 교육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지훈이가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립 서비스였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손자에게 전해주려던 지식과 경험들이 그녀에게는 꼰대질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지훈이를 학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꼰대 할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마치 수업을 관찰하는 교사처럼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온 경험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 수진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있을 때는 저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지만 민호가 병원에 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지훈이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은근히 끼어들어 방해했고 제 의견은 묵살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이 수학 문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아, 어머니, 지훈이는 학원에서 배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할까봐. 하지만 정작 지훈이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더 재미있어 했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할머니, 이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진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관찰해보니 수진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그녀는 지훈이의 교육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년 경력의 교육 전문가인 시어머니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안내문을 가져온 날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나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풀면 다른 애들보다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자가 제 가르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지훈아, 정말?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더 가르쳐 줄까? 그런데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경시대회는 학원에서 따로 준비해 주니까 학원 선생님께 맡기자. 할머니는 다른 걸 가르쳐 주시면 돼.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실망으로 가득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너는 내가 지훈이 교육에 관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갑작스러운 직격탄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시지만 요즘 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40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즘 교육과 거리가 있다고? 그럼 약사 출신인 너는 교육 전문가인가?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앞으로 지훈이 교육에 관여하지 않을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하는데.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게. 민호가 수진을 돌아봤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물러나는 것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후퇴였어요. 40년간 문제아들을 다뤄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교장실 서류함에서 중요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들, 연금 통장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있었습니다. 교직 40년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8억이 넘었어요. 아, 그래서 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수진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한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철저한 사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듯이 말이에요. 먼저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어요. 40년간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세금 문제로 제 명의로 해뒀던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40년간 월급을 받았던 그 은행이었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퇴임하신 후 어떻게 지내세요? 젊은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은행에서 저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로 왔는데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보안을 좀 더 강화해 주세요. 가족이라도 제 동의 없이는 접근할 수 없게요. 창구 직원이 조금 의아해했지만 절차를 진행해 줬어요. VIP 고객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김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 댁이요? 요즘 해운대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이 단지 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7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김 대표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하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격만 적당히 맞추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죠. 이 단지 인기가 좋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독립 확보. 두 번째 단계는 상황 반전을 위한 결정적 타이밍 포착. 세 번째 단계는 교육적 메시지 전달.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생 시작. 그날 저녁 식사 때 수진이 또 한 번 저를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지윤이가 요즘 할머니께서 안 가르쳐 주셔서 아쉬워해요. 그래도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낫죠? 그래, 네가 맞다.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동의했거든요. 지윤아, 앞으로는 학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라. 지윤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위한 준비 말이에요. 며칠 후 김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조건도 좋고요.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수진에게 인생 최고의 수업을 가르쳐줄 때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코스 요리였어요. 교장 퇴임식 때처럼 격식을 갖춘 식사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민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너희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수진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재산 이야기나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녀가 들을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40년 교육자 경력의 마지막 수업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모였을 때 저는 마치 졸업식 축사를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오늘 너희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40년간 수많은 학부모 상담을 해온 경험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재산 상속이나 더 많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먼저 수진아,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네, 어머니. 너는 나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니?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그만해!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떠드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사처럼 말이에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휴대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호야, 네 아내는 나를 꼰대 할망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휴대폰에 내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놨더라. 뭐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농담으로... 농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의 변명을 들어온 경험으로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내 경험이 농담거리였나 보지? 내가 지은이에게 전해주려던 지식도 꼰대질이었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중요한 교육 자료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처럼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았어.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야.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가면 돼. 민호가 서류를 급히 집어들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하지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의? 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지도할 때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와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명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지은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그 순간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민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니. 민호야, 너는 의사잖아. 수진이도 약사 자격증이 있고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희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거고. 엄마! 이제 끝이야. 나는 68년간 남을 위해 살았어. 퇴임 후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꼰대 할망이라고 불리지 않을 곳에서 살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간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온 경험이 저에게 확신을 줬거든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저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수지는 매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효부가 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수진아,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교육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이미 늦었어. 민호도 병원 일을 일찍 마치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할머니 역할도 이제 그만둘 거야. 그들이 가장 당황한 건 제가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걸 알았을 때였어요. 엄마, 통장이 다 비어 있어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가 가져간 거야.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한 푼도. 그 순간 수진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셨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모신 거잖아. 그것도 꼰대 할망이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말이야. 수진이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해 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면 왜 네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 몰랐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더 한심해. 집 안에서 네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수진아,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뒀어? 집에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 친구들이 하라고 했다고? 그럼 너는 주체성이 없어?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지훈이 교육에 간섭하고. 그게 간섭이야? 도움이지? 40년 경력의 교육 전문가가 손자 가르쳐주는 게 간섭이라고? 드디어 민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 때문에? 당신도 어머니 재산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결국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가정 문제로 상담받으러 온 학부모들을 수없이 봐온 제 눈에는 뻔한 결말이었어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집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강릉의 바닷가 펜션으로 이사를 갔어요. 떠나는 날 아침, 지윤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도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지훈이를 떼어내는 민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안녕.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강릉 바닷가의 작은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부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동생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민호와 수지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민호 동료 의사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지내니까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어머니를 찾아야 해. 빌어서라도 집을 다시 사야 해. 수진이 매일 이렇게 떼를 썼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 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민호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나도 몰라. 언니가 연락 안 해.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안 돼. 언니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 제 동생도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얘기해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술 실수를 할 뻔했고 환자 보호자들과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진이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지훈이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었고 결국 아이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엄마가 매일 울어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들은 부산 외곽의 낡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도 부족해서 월세방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수지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야. 엄마를 그렇게 대한 내 잘못이라고. 한편 저는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주인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펜션 주인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릉 시내를 산책하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현우였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현우는 강릉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어머, 이렇게 만나다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강릉에 살고 있어.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제 카페에 오세요. 현우의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은사님을 모셨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강릉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제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미영이구나. 어머, 이렇게 다 컸네. 선생님, 저희끼리 자주 만나거든요. 다들 선생님 얘기 많이 해요. 그날부터 저는 강릉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릉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현우와 미영이를 비롯한 옛 제자들과 함께 강릉 추억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월 1회씩 만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카페 사장, 미영이는 초등교사, 다른 제자들도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성교육,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힘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강릉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면서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물론이죠. 현우형 카페를 교육공간으로 쓰고 미영이는 교육청 쪽에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바다마을 인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강릉 지역 초등학생들이 찾아와서 제가 가르치는 인성교육과 제자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살린 특별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할머니 선생님, 이 한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말이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40년 교육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가장 선생님다우실 때는 역시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인 것 같아요. 한편 부산에서는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제 동생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수진이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언니, 민호가 이혼한대. 그래? 응,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고 지훈이는 민호가 키우고 있어. 저는 의외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괜찮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아이는 아빠가 잘 키워야지.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강릉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였어요. 언니, 민호가 강릉대학병원으로 발령받았대. 새 출발한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제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따라왔고요. 민호와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제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여기는 공공장소야. 엄마,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할머니, 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민호야, 너와 지훈이가 강릉에 온 건 환영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엄마, 나는 이제 나만의 인생이 있어.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로서 가끔 만날 수는 있겠지. 그날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과의 새로운 삶을 유지하면서 할머니로서 지은이만 가끔 만나주기로 했어요. 민호와도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고요. 할머니, 바다마을 인성학교에 저도 다녀도 돼요? 그럼, 우리 지훈이도 환영이야.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릉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다마을 인성학교는 이제 강릉의 명물이 되었고, 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도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민호는 혼자서 지훈이를 키우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엄마, 그때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제자들이 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현우가 카페 벽면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께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진정한 교육자. 당신은 꼰대 할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강릉 제자일동.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야, 미영아, 고마워. 선생님, 저희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잖아요. 지금 저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수업하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찍은 바다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제 사진을 보고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억지로 일어나서 남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꼰대 할망이라고 불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존경받는 교육자이고 사랑받는 선생님이고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가끔 동생을 통해 들려오는 민호와 지훈이 소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민호는 이제 혼자서도 지훈이를 잘 키우고 있고, 지훈이도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언니, 민호가 그러더래.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안다고. 그래, 늦게나마 깨달았네. 그리고 지훈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는데 바다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를 그렸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바다마을 인성학교에 새로운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선생님,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점이 멋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에는 인근 지역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영숙 씨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희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서요. 어떤 용기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용기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살 필요 없다는 걸 영숙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현재 저는 강릉에서 3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마을 인성학교 운영, 시니어분들을 위한 상담활동,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 집필입니다. 제자들이 출판사와 연결해줘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제목은 꼰대 할망에서 인생 선배까지로 정했어요. 선생님, 이 책이 나오면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물론 지은이에게는 여전히 할머니이지만 그것도 제가 선택한 관계예요. 그냥 박영숙입니다. 69세의 박영숙. 40년 교육 자격력의 박영숙. 그리고 이 박영숙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수진이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제가 꼰대 할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것이 용기라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제가 증명했으니까요.